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금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오늘 하루만 지나면 즐거운 주말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 암호화폐 시장에 큰 폭의 하락이 지속되어 왔었는데요. 네, 이 하락이 멈추지 않고 6,100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이 6,100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암호화폐의 미디어 이더리움 월드뉴스에 따르게 되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리버코인이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아직 8,000달러를 회복할 준비가 안 됐다며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비트코인은 현재 베어마켓 상태가 확실하고 주요 저항선을 마주하고 있다며 이는 하락세가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의미다. 비트코인이 앞으로 18% 하락한 6,100달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설명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6,100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여기서 더 하락을 한다면 암호화폐 시장에 패닉세를 면치 못할 텐데요. 네, 비트코인의 대표적인 비관론자가 있죠. 대표적인 비관론자이지만 얼마 전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일 수 있다며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준 인물이 있습니다. 네, 바로 닥터 둠이죠. 닥터 둠이라고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얼마 전 최근 큰 폭의 하락을 암호화폐 대학살이라고 불렀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닥터 둠, 비트코인의 최근 하락을 암호화폐 대학살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비판론자 닥터 둠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학교 교수는 비트코인의 최근 하락에 대해서 암호화폐 대학살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루비니는 비트코인과 다른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비판적 접근으로 암호화폐 통화 공간에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종종 편향적이어서 충분한 토론이나 담론을 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단속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이어서 나온 그의 트윗은 다시 한번 암호화폐의 한 면만을 보여주려 하고 있는데 그는 암호화폐는 환경적으로 위험하다는 오랜 주장에 기대었을 뿐만 아니라 몇 가지 통계 자료도 가져왔습니다. 네, 루비니는 26일 전형적인 선동적 언어로 시작된 트윗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열번을 토했습니다. 네, 바로 이것인데요. 암호화폐 대학살, 비트코인은 최고점에서 65%나 하락을 했다. 달인 상위 10개 암호화폐는 최고점에서 80% 하락을 했다. 1000개에 따른 똥코인, 쉿코인이라고 불리죠. 네, 알트코인. 네, 이런 코인들은 최고점에서 95%에서 99%로 떨어졌다. 암호화폐의 종말이다. 느낌표.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최고치는 2017년 12월 암호화폐가 불과 몇 주 동안 엄청난 상승을 하면서 2만 달러까지 치솟았는데 그러나 이 같은 엄청난 가격 급등으로 루비니는 언제의 통계를 기준으로 삼을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은 최고치인 2만 달러에서 65% 하락했지만 현재까지는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올해 3,700달러에서 시작을 했죠. 최근 가격이 하락한 후에도 7,000달러 이상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는 올해 100%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네, 그의 이제 닥터둠의 대담한 발언에 호응한 트위터 사용자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습게도 당신은 올해 기준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는다. 언제나 최고점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비트코인에 대한 안가품을 하셨군요. 네, 금은 최고치에서 23% 감소했지만 작년보다 16% 증가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연중 100% 상승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27일에 루비니는 이더리움에게 초점을 돌렸었는데 이더리움이 최고점에서 90%나 떨어진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냈었습니다. 네, 암호화폐 종말, 이번에는 종말이죠. 종말, 이더리움은 최고점에서 90%가 떨어졌다. 자유낙하로 현재 2018년 최저점에 가깝다. 아직은 제로의 가치에서는 멀리 있다. 실제로 채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폐기물 및 오염의 독성을 감안할 때 그것의 가치는 0이 아니고 오히려 마이너스다라고 언급하면서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의 대학살이라고 부른 닥터둠의 언급을 보았습니다. 얼마 전 앞서 언급한 듯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기능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는 듯 보였지만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의 비관적인 모습은 변치 않는데요. 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까지 언급한 닥터둠이 비트코인을 구매했었습니다. 네, 그때 왜 구매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구매할 때가 된 것 같아서 구매했다 라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했었는데 한번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관적인 태도가 미래에 성장한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를 보고도 과연 똑같이 주장할 수 있을지 말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들은 2020년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많은 것들이 물론 떠오르시겠지만 암호화폐 시장 기준으로 가장 큰 이벤트는 뭐니 해도 비트코인 반감기겠죠. 네, 이 반감기에 접어들며 최근 비트코인 ETF 또한 많은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네, 비트코인 ETF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소식 중 하나일 텐데 금해 ETF 승인 후 크나큰 폭의 가격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소식이죠. 네, 그런데 이 비트코인 ETF가 암호화폐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언급한 자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토노플로스는 비트코인 ETF가 암호화폐 산업에 악영향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 보안 전문가이자 마스터링 비트코인의 저자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가 비트코인 ETF 승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암호화폐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비트코인 사용자들은 프라이빗 키를 사용해 자신의 비트코인을 통제할 수 있는 완전한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다며 또 비트코인을 사용한 경제활동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비트코인 ETF와 같이 매니저를 통한 비트코인 투자는 사용자들의 통제권을 빼앗아간다. 이러한 시나리오의 악의적인 집단에 비트코인 매매를 지원하는데 이는 암호화폐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설명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ETF가 암호화폐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안토노플로스의 주장은 통제권을 빼앗아 간다는 것인데요. 네, 현재 비트코인 ETF가 중요한 이유가 암호화폐 시장의 인정을 받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살아 있어야 그 통제권도 의미가 있을 텐데요. 네, 아무리 탈중앙화를 외치는 암호화폐 시장이지만 현재로서는 전 세계 각국의 정부와 같이 가지 못한다면 인정받지도 못한다면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다라는 지표로서 비트코인 ETF가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유튜버 본인은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분들이 2018년부터 목이 빠져라 기다렸던 비트코인 ETF 과연 2020년 안에는 승인이 날지 여러분들과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 좋은 소식들도 나왔지만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이 일면서 긍정적인 소식 또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소식들은 한번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외신에서는 미 연준의 완화적 통화 정책이 비트코인의 중장기 낙관론을 지속하게 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가 칼럼을 통해 미 연준의 대차 대조표 규모 확대 속 비트코인 중장기 낙관론은 지속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JP 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는 10월 미 연준 자산이 1,620억 달러가 증가를 했다. 2008년 이래 월별 최대 증가폭이라며 미국과 세계 경제를 볼 때 미 연준이 당분간 대차 대조표 확대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미 연준의 통화 정책과 비트코인 추세 간의 상이한 흐름, 즉 경제 부양책을 위해 완화적 통화 정책을 시행할수록 암호화폐 자금이 쏠리는 흐름은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앤서니 팜플리아노 모건크릿 디지털 에셋 공동 창립자의 경우 현재 비트코인은 독특한 환경에 있다며 즉 낮은 금리, 완화적 통화 정책, 반감기 도래라는 특수한 현상이 거의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요인은 향후 2에서 3년간 비트코인이라는 로켓 발사를 위한 연료 충전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피델리티 리서치 같은 경우는 47%의 기관 투자자가 디지털 자산으로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글로벌 미디어 포캐스트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이죠. 피델리티를 인용하면서
점점 더 많은 기관 투자자가 디지털 자산을 통해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나서고 있다 전했습니다. 네,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47% 기관 투자자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데 있어 암호화폐가 적합한 투자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답을 했다고 하면서 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대다수의 투자자가 비트코인 성숙기를 믿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최근 유명 암호화폐 전문 애널리스트 알렉스 크루거가 대다수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시장이 궁극적으로 성숙기에 접어들 수 있다 생각하며 향후 비트코인은 광범위한 가격 구간에서 움직이며 전통 금융 상품과 유사한 변동성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밝혔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암호화폐 시장 내 상대적으로 큰 변동성은 해당 산업에 투자된 총 자본이 부족한 것이 원인일 수 있다며 시가총액이 증가하며 시장이 커지면 소위 고래들이 비트코인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네, 로저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캐시가 1000배 이상 급등할 능력이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캐시의 대표적인 지지자이죠. 로저버는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캐시의 잠재력에 대해 그의 기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로저버는 인터뷰에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의 가격이 작년 대비 2배 상승을 했고 비트코인은 5년 전에 비해 약 10배 상승했다 지적을 했는데요. 네, 그는 이어서 이는 암호화폐가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증거 데이터라고 언급을 하면서 정말 흥미로운 것은 비트코인 캐시이다. 전 세계의 P2P 디지털 화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 1000배 이상은 상승할 능력이 있다 생각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로저버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은 현재 브랜드의 역할이라며 그는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의 초기 명성을 이끌었고 실제 기술이 이제 비트코인 캐시라 주장했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똑똑한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시작한 기술을 유지하면서 비트코인 캐시에 돈을 쏟아붓는 이유다라고 덧붙였는데 또한 로저버는 비트코인 캐시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의 대표적 지지자답게 그는 철저히 비트코인 캐시 중심의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소식들을 보았습니다. 현재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유입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전통적인 자산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으로도 자금을 나누어서 투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음에도 기관들이 유입된다는 것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네, 그리고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성숙기를 믿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죠. 맞습니다. 네, 성숙기를 믿고 있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초기 시장인 만큼 크나큰 변동성은 어쩔 수 없을 텐데요. 네, 내용에서도 나오듯이 시가총액 자체가 작으니 한 사람, 한 고래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며 자연스럽게 건강한 시장으로 커질 날이 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몇 번의 출렁거림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날이 조만간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이저 1위, 시가총액 1위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3.9% 약 4% 상승하며 890만원대, 이더리움이 2.8% 상승하면서 18만원대, 리플 XRP가 2.6% 상승하며 268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승해서 그런가요? 전날 대비 조금 소폭 상승한 66.6%로 매우 강력한 암호화폐의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특근법이 처리되면서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의, 그리고 신규 거래소 신고 규정, 암호화폐 의심거래 보고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신규 계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용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기다리던 제도 편입이 눈앞이다. 공은 다시 업계로 돌아간다.
네, 드디어 제도권 진입이 눈앞입니다. 2017년 상반기부터 불어닥친 열풍이 급격히 사그라들고 다시 피어나기를 거듭하면서 2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법망은 좀처럼 드리워지지 않았습니다. 네, 규제의 대상으로조차 인정받지 못한 셈인데 때로는 제2의 바다 이야기라는 오명을 쓰는가 하면 급등 열풍의 벼락부자가 생겨나기도 하고 급락의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었죠. 네, 법무부 발로 이제 거래소 폐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네, 최근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 바로 암호화폐의 이야기인데요. 네, 그러던 와중에 국내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업계가 중대한 변곡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네, 국회 정무위원회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즉 특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인데요. 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가상자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자금 세탁 방지 의무, 그리고 금융회사가 거래소와 거래할 때 준수해야 할 의무 등이 담겼습니다. 네, 드디어 암호화폐 업계의 큰 프레임워크가 씌워지는 단계에 이른 것이죠. 네, 그간 업계는 블록체인 기술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암호화폐의 화폐 기능을 강조하는 한편 규제 테두리 안에 일단 들어오게라도 해달라고 계속해서 주장해왔습니다. 네, 이번 법 개정안에서는 드디어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가상자산 취급업소로 판단하면서 업계로선 오랜 염원이 풀린 셈인데요. 네,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도 곧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 업계의 목소리 또한 적극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업계가 대답을 내놓을 차례죠. 사실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던 암호화폐가 법망에 들어오게 된 데는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는 덕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암호화폐의 근간이 되는 블록체인은 분산형 데이터 저장의 기술로서 유통, 이력 관리, 온라인 투표 등 여러 산업 분야에 적용될 4차 산업혁명 핵심으로 뽑히고 있는데 또한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의 중요한 산파 역할을 한 것은 온갖 부침에도 사그라들지 않았던 암호화폐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라는 점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묻지마 투자식의 광적인 열기는 물론 문제지만 투자자들 중에서는 분명히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한 각 산업계의 다양한 움직임과 연관지어서 암호화폐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에 나선 이들도 있을 겁니다. 이들의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적어도 암호화폐 발행 업체나 거래소발의 비위가 포착되는 일만큼은 업계가 스스로 나서 막아야 한다며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대한민국 내에서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은 늦었다 생각을 하는 걸까요? 네, 이러한 움직임에 힘입어서 암호화폐 시장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엄청 늦었으니까 더 늦지 않게 신경을 조금이라도 더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소식이 나왔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의 CEO가 XRP 국제송금에서 법정화폐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작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최근 인터뷰에서 국제 송금 분야에 있어 매우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XRP를 사용할 경우 변동성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밝혔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변동성이 작은 화폐, 법정화폐를 통한 무역은 정산까지 약 2에서 3일이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들에게 보다 높은 변동성 리스크를 안겨준다며 이러한 관점을 봤을 때 XRP는 법정화폐보다 변동성이 작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또한 마찬가지의 논리로 XRP의 변동성은 비트코인보다 낮다 부연 설명했습니다. 네, 리플 CEO의 언급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동성이라는 것은 환전 시 걸리는 시간 동안 변동되는 가치를 말할 텐데 그만큼 XRP, 리플 XRP의 송금 속도는 단연 최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리플 XRP에 관한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네, 특히 실사용화에 관한 소식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구 엑스래피드였던 ODL 솔루션을 호주와 태국까지 확대하겠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리플의 거대 파트너사 머니그램의 사업 확장과 솔루션 확장, SBI 및 인도 연방준비은행의 ODL 사용 계획 등 좋은 소식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움직임 속에서 최근 반등과 더불어 XRP의 크나큰 상승을 기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과연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라쿠텐 월렛이 암호화폐 레버리지 거래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라쿠텐 월렛 야마다 타치야 대표는 28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증거금 거래에 관해서 고객 요구에 응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목을 끌고 있는 암호화폐와 라쿠텐 포인트와의 제휴에 대해서는 그룹의 결제 사업에서의 도입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며 결제 분야에서의 가능성을 찾고 있다 언급하고 검토 단계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야마다 대표는 올해 9월 싱가포르의 대형 컨퍼런스에서 라쿠텐의 목표는 일본 내에서 일상적으로 암호화폐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미래 거대 경제권에서의 활용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라쿠텐 핀테크는 라쿠텐 그룹의 가장 유력한 사업의 하나라고 강조를 했다고 하네요. 네, 한 업체가 있는데요. 네, 크립토닷컴이라는 업체 내에서 연내 암호화폐 비자 카드를 한국에 출시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브랜드 비자와 암호화폐 결제 카드를 내놓은 크립토닷컴 크리스 마자렉 대표가 한국을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요한 시장으로 꼽으며 연내 한국에서도 암호화폐 결제 비자 카드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크리스 마자렉은 페이스북 디지털 통화 리브라를 관련 사업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고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업계에서 중요한 벤치마크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요. 네, 25일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트윈시티에서 기자와 인터뷰한 크리스 마자렉 대표는 암호화폐 업계에서 한국은 중요한 시장이다 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네, 그는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인구 대비 암호화폐 보유 비율이 높다며 관련 규제에 대해 거론했지만 이 문 대통령도 혁신을 최근 강조해온 만큼 암호화폐 규제 시기는 끝나가는 것이라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네, 또 부산에서 블록체인 특구 설정을 했다는 점도 규제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는 이어서 모든 암호화폐를 지갑에 넣게 한다는 것이 우리 회사의 목표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사용률을 높이겠다며 한국에서 암호화폐를 투기성 상품으로 생각하는데 더 많은 활용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건전한 생태계 구축에 일조하고 싶다 강조를 했습니다. 네, 크립토닷컴 크리스 마자렉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 사이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다고 언급을 했는데 네, 그는 고객들이 원하는 것은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블록체인이 혁명적인 기술인지에는 관심이 없다며 수십억 명에게 영향을 주는 상품을 내놔야 하는데 그러려면 금융업계 규제 환경을 존중해야 한다며 규제를 무시하는 것은 순진하고 모르는 얘기다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크립토닷컴은 규제 준수 등을 확실히 지키기 위해 비자와 3년여간의 논의를 거쳐서 비자 암호화폐 카드를 올해 7월에야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카드를 내놓기까지 그는 데이터 보안, 프라이버시, 컴플라이언스 등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는데요. 네, 마자렉 대표 같은 경우는 비자와 대화를 시작한 게 2016년 8월 그리고 출시는 올해 7월 14일 미국에서 했다고 합니다. 지금 크립토닷컴 어플리케이션의 누적 다운로드 수는 75만 건이고 성장세가 가파르다고 합니다. 네, 국내에는 아직 출시 전인데 크리스 마자렉 대표는 우리 카드 상품 올해 말 정도에 한국에서 론칭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 카드는 암호화폐를 비자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카드라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는 해당 국가 통화로 환전된 후 결제가 되게 되는데 크리스 마자렉 대표는 환전 수수료가 무료고 거래 건당 무조건 3에서 4%의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카드 발급자가 담은 암호화폐의 1년 8%가량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 이렇게 부연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암호화폐 자산을 담보로 또 대출까지 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크립토닷컴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들어가 봤습니다. 연내 암호화폐 비자 카드를 한국에 출시한다는 소식이었죠. 네, 이 내용 중에 이제 암호화폐 1년 8%가량의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는 게 생소해서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예, 크립토닷컴이라는 홈페이지인데 지금 들어가 보면 암호화폐 예금만 하면 최고 12% 이자를 준다고 합니다. 네, 이걸 보면서 이제 제가 든 생각이 어차피 지갑에 보관해서 중장기 홀딩을 할 생각인데 일부분을 이곳에 넣어놓는 게 어떨까 그냥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제가 직접 해보고 여러분들께 어떤지 정말 12% 이자를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왔던 카드 한번 봤습니다. 카드가 이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발급해보고 정말로 어떻게 한국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한국에서는 출시가 된 건지 사용해보고 이것도 후기 한번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위스 정부가 블록체인 보급 확대를 위한 9개의 법률 개정을 심의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스위스의 행정을 담당하는 연방의회는 27일 블록체인과 분산 대장 기술에 관한 법률을 변경할 계획이다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번 변경의 목적은 법률의 확실성을 높이고 두 기술을 도입할 때의 벽을 없앨 뿐만 아니라 기술 악용에 위험을 경감하는 것에 있다고 하는데 네, 정부는 앞으로도 기술 혁신을 뒷받침할 의향이라고 합니다. 네, 스위스는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같은 새로운 기술에 관용적인 나라인데 페이스북 주도의 암호화폐 리브라의 운영 조직도 스위스를 거점으로 하죠. 2018년에 연방의회는 두 기술에 대한 금융업계의 법적 프레임워크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스위스가 업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핀테크나 DLT 기업에 있어서 가능한 한 좋은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또한 범죄 등의 악용에도 대처할 의지도 보이고 있어 현 시점에서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고의적인 법률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웹브라우저 브레이브가 월간 활성 사용자가 900만 명을 확보했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자바스크립트와 파이어폭스를 만든 브랜드 아이크의 프라이버시 중심의 웹브라우저 브레이브가 플랫폼 활성화 수치 및 광고 캠페인의 성과를 밝혔습니다. 네, 브레이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브레이브 브라우저의 월 활성화 사용자가 900만 명 이상을 돌파를 했고 일 활성화 사용자는 35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이 중에서 브레이브와 협약을 통해 공식 인증을 받은 컨텐츠 크리에이터는 29만 명 이상으로 이들은 각각 유튜브, 트위치 등 영상 플랫폼 및 웹사이트 컨텐츠 제작자가 다수라고 하는데요. 네, 또한 브레이브 브라우저는 385건 이상의 광고 캠페인을 진행을 했고 9,700만 이상의 자발적 광고 신청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브레이브 광고는 전체 광고 수익의 70%를 시청자에게 공유를 하기 때문에 구글 애드워즈 기준 평균 클릭률 2%를 훌쩍 상회하는 14%의 참여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브레이브 같은 경우는 최근 안드로이드와 iOS 모바일 및 PC 환경 모두에서 사용 가능한 1.0 버전을 출시하며 지속적으로 플랫폼을 확장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비트코인 보안 전문가는 비트코인 선물 시장 장기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 보안 전문가이자 마스터링 비트코인 저자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가 최근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 비트코인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을 반박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2017년 비트코인 가격 거품 당시 미 재무부 등 당국이 일종의 방어책으로 선물 시장을 승인했다며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음모라고 지적을 했지만 이는 시장에 기반한 일종의 마켓 접근법이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는 이 같은 새로운 파생 거래는 가격 억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변동성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예를 들면 공매도 등 기법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바이낸스 체인의 메인넷 하이젠베르크가 업데이트를 완료했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비트파이넥스가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완료하고 거래를 재개했다고 합니다. 네, 코인베이스의 경우 KYC 강제 집행 시스템 특허를 취득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지난 19일 미국 특허청이 발행한 특허에 따르게 되면 해당 시스템은 이용자 관련 데이터를 평가하고 불법 활동이 의심되는 계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한 불법 활동 규모가 $2,000를 초과하게 되면 관련 거래는 바로 차단되며 사법당국에 신고가 된다고 하네요.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20포인트보다 12포인트 오른 32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는 극단적 공포에서 공포 단계로 전환이 된 것인데요.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공포 100이면 낙관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2포인트 올랐지만 30이 참으로 낮은 숫자이죠. 그래도 위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아래에서 상승했다는 것에 의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XRP 기준 268.34원인데요. F5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269.95원입니다. 소폭 상승한 모습인데요. 이러한 소폭 상승이 정말 대규모 상승으로 가는 발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영상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